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월 2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혹시 요람에 누워있던 귀여운 딸을 잃은 적이 있는지요? 아저씨의 그 잃어버린 딸이 바로 저일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소설의 주인공인데 그렇게 판명이 되었다면 여기가 대단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아주 묘한 느낌을 가져다 주어요. 정말 흥미롭고 낭만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경우의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아마 저도 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고대 로마 사람들의 직계 후손일지도 모르고 바이킹의 딸인지도 몰라요. 혹은 저는 망명 러시아인의 딸로서 시베리아의 감옥이 제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으며 또는 집시인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집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강한 떠돌이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기질을 발산할 기회가 충분치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아저씨는 저의 과거에 불미스러운 오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고아원을 도망쳐버린 일 말이에요. 이 일은 서류에 적혀 있으니 모든 이사님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아저씨가 9살 난 배고픈 계집애에게 혼자 나이프를 닦으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갑자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면 그 애의 입가엔 과자가루가 조금 묻어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그의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따귀를 때리고 푸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먹지 못하게 식당에서 내쫓으면서 얘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면 그 애가 도망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3마일이나 도망갔으나 덜미를 잡혀 고아원으로 끌려오고 말았지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애들이 나가노는 동안에 말썽꾸러기 강아지처럼 뒤뜰에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아차, 채플종이 울립니다. 채플이 끝난 뒤에는 위원회 회의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친애하는 아저씨, 또 만나요. 편안하시길 빌며 주디 올림. 추신, 제가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2월 4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 맥브라이드가 저에게 우리 방 한쪽 벽만큼이나 커다란 프린스턴 대학 깃발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 깃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셀리와 줄리아는 이것을 벽에 장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년에 우리 방은 붉은색으로 단장했는데 거기에 오렌지색과 검정색이 섞인 깃발을 더한다면 전혀 조화롭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이 천은 아주 두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이므로 내버려두고 싶진 않아요. 이것으로 목욕옷을 만들면 버릇없는 짓이 될까요? 지금의 목욕옷은 낡았으며 빨면 줄어듭니다. 제가 요새 무엇을 공부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저씨는 제 편지들을 보고 짐작이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어요. 동시에 5개 과목을 배우고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학 교수님은 진정한 학자는 세밀한 것에 대해 각고의 열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교수님은 세밀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저씨는 우리가 화학과 역사 사이의 마찰을 얼마나 재치 있게 극복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역사학의 방법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정복자 윌리엄이 1492년에 영국으로 건너갔다든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1100년인가 1066년에 발견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소한 사실로서 역사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 시간에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나 화학 시간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답니다. 6교시 수업 시간 종이 울려요. 저는 실험실에 가서 산이니 소금이니 알칼리니 하는 사소한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 실험복에는 염산이 떨어져서 생긴 접시만한 구멍이 있어요. 만약 이론대로 한다면 그 구멍을 아주 강한 암모니아로 중화할 수 있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시험이 다음 주로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겁날 것 없어요. 항상 아저씨의 벗인 주디 올림. 3월 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3월의 미풍이 솔솔 불고 검은 구름이 하늘 위에서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속에서는 까마귀들이 요란하게 울어대어 그것은 도취시키는 듯하며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것은 누구를 부르는 듯한 소리예요. 책을 덮어버리고 밖에 나가 바람과 함께 언덕 위를 달리면서 뜀박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페이퍼 체이스를 하며 질퍽한 시골 들판을 5마일 이상이나 달렸어요. 페이퍼 체이스는 여우가 된 아이들이 종이 조각을 뿌리며 도망치면 사냥꾼이 된 아이들이 뒤를 쫓아 잡는 놀이입니다. 많은 색종이를 가진 3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여우는 27명의 사냥꾼보다 30분 일찍 출발했어요. 저도 추적하는 27명에 끼었는데 도중 탈락자 8명을 제외한 19명이 끝까지 뛰었습니다. 색종이로 표시된 여우 발자국은 처음에 한 언덕을 넘더니 다음에 옥수수밭을 지나 수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마른 데를 골라 가볍게 뛰어야만 했어요. 물론 우리들 중 반은 무릎까지 빠졌었죠. 우리는 여우 발자국을 찾지 못하여 수렁에서 25분이나 소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자국이 숲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어떤 헛간 창문 안으로 향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헛간 문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고 창문은 조그맣고 또 높이 달려 있었어요. 이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여우 발자국을 찾았어요. 발자국은 낮은 오두막 지붕을 지나 담 위로 사라졌어요. 여우는 우리를 헛간에 묶어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여우가 우리께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굽이치는 초원을 곧장 2마일이나 횡단했는데 뿌려진 색종이가 차츰 드물어져
추적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규정상 색종이의 간격이 최고 6피트로 되어 있는데 그 간격은 6피트라기에는 너무 긴 것이었어요. 2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우리는 여우가 크리스탈 스프링 농장의 부엌으로 들어간 것을 찾아냈어요. 이곳은 여학생들이 썰매나 건초마차를 타고 와서 닭고기에 와플을 주는 저녁을 사 먹곤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니 새 여우는 평화롭게 우유와 꿀 바른 비스켓을 먹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들은 우리가 헛간 창문에 걸려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양편이 서로 이겼다고 우겨댔어요. 저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여하간 우리 19명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에 주저앉아 꿀을 달라고 떠들어댔어요. 꿀이 고루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았으나 크리스탈 스프링 부인은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녀의 애칭이고 정식 성은 존슨입니다. 딸기잼 항아리와 단풍나무 당밀, 바로 지난주에 만든 한 통, 그리고 세 덩어리의 흑빵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6시 반이 넘어서야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이미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농장에서 요기를 했는데도 식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모두는 신발이 엉망인 것을 이유로 저녁 채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험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군요. 저는 전과목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이제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낙제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1학년 때에 저 몹쓸 라틴어 산문과 기하 때문에 우등생으로 졸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등생 같은 것은 상관 안 해요. 행복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이것은 인용문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고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고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저씨는 햄릿을 읽으셨어요? 만약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읽어보시는 편이 유익할 거예요.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읽고 난 후 비로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늘 셰익스피어는 작품에 비해 명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왔어요. 저는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발명한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읽고 있는 책의 인물,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 말이에요. 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잠을 청해요. 현재 저는 오피리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각 있는 오피리아 말이에요. 저는 늘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가 감기에 걸리면 목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외투를 잘 여미라고 이르지요. 저로 인해 그의 우울증은 자취를 감춰버렸지요. 왕과 왕비는 돌아가셨어요. 해상사고니까 장례식은 치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햄릿과 저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덴마크를 다스리고 있어요. 왕국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햄릿이 행정을 맡고 저는 자선 복지 사업을 펴고 있지요. 저는 최근에 인류의 고아원을 여러 개 설립했습니다. 아저씨와 다른 이사님들이 이 고아원들을 구경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 이곳을 구경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여왕 오피리아. 3월 24일, 25일인지도 모름.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천국으로 가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는 즐거운 일들이 홍수처럼 몰려들고 있으니까요. 만약 제가 죽은 후에도
또 좋은 일들을 갖게 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제루샤 에버트는 교내 월간지가 매년 주최하는 단편소설 현상 모집 상금 25달러에 당선되었습니다. 2학년 학생으로서 말이에요. 응모자는 대부분이 4학년 학생들이었죠. 저는 게시판에 제 이름이 써붙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꿈속처럼 느껴졌어요. 여하간 저는 작가가 될 모양이에요. 저는 리페트 원장님이 그렇게 우스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름은 여류 작가의 아름다운 면모가 보인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또한 저는 춘계 연극 출연자로 뽑혔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를 야외에서 공연할 참이에요. 제 배역은 로잘린드의 사촌인 실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저는 이번 금요일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는 날에는 봄옷들을 약간 사고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저비도련님과 함께 연극을 보러 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줄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묵고 셀리와 저는 마르타 워싱턴 호텔에 묵을 거예요.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호텔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했으며 극장에도 못 가봤습니다. 다만 성당에서 축제 때 고아들을 초청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진짜 연극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극의 제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햄릿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셰익스피어 시간에 4주 동안 이것만 공부하여 이제 거의 외울 정도예요. 저는 앞으로 있을 일들 때문에 흥분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에요. 주디 올림. 추신. 막 달력을 보니까 28일이군요. 추가 추신. 저는 오늘 한쪽 눈은 갈색이고 한쪽 눈은 파란 전차 차장을 보았어요. 탐정소설의 악당으로 어울린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4월 7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휴, 뉴욕은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 워스턴은 뉴욕에 비교도 안 되지요. 아저씨는 그런 혼란 속에 사신단 말이죠. 저는 이틀 동안 머물렀지만 어리둥절한 기분에서 벗어나려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본 놀라운 것들을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저씨는 거기 사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거리 구경은 재미있지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또한 가게들도요. 쇼 윈도우 안에 진열된 것처럼 멋진 것들은 난생 처음이에요. 그것을 보면 옷 입는 것에 일생을 바치고 싶어져요. 토요일 오전에 셀리, 줄리아와 함께 나가 쇼핑을 했어요. 줄리아는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호화찬란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은 흰색과 금색이었고 푸른색 카펫, 푸른색의 비단 커튼들, 그리고 도금한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금발에 뒤가 끌리는 길고 검은 비단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미소로써 우리를 맞았어요. 저는 이것을 사교적인 방문으로 착각해서 악수를 할 뻔했지만 우린 단지 그저 모자를 사러 들어간 거예요. 적어도 줄리아만은 모자를 사러 들어간 거예요. 줄리아는 거울 앞에 앉아 한 다스 이상의 모자를 써봤는데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어요. 줄리아는 제일 아름다운 것 2개를 골라 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가격에는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모자를 골라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인생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아저씨, 분명해졌습니다. 뉴욕은 종그리어 고아원이 그렇게 애써 키워온 이 훌륭한 금욕적인 성격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릴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쇼핑을 끝낸 뒤 저 유명한 쉐리 음식점에서 접이 도련님을 만났어요. 아저씨도 쉐리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겠죠. 그러시면 그곳과 종그리어 고아원의 식당을 비교해 보세요. 기름 먹인 천으로 덮인 고아원의 식탁과 그릇이라곤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는 오지 그릇과 나무 손잡이가 달린 나이프와 포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선 튀김을 먹을 때 포크 사용에 실수했지만 웨이터가 아주 친절하게 다른 것을 쥐어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엔 극장에 갔어요. 극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훌륭했어요. 매일 밤 꿈에 이 극장이 나타나요. 셰익스피어도 놀라지 않을까요? 햄릿은 교실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무대에서 상연되니까 훨씬 더 좋았어요. 전에도 이 작품을 감상했지만 지금은 아저씨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는 작가보다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대학을 그만두고 연극학교에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아저씨에게 제가 출연하는 연극 때마다 1등석 초대권을 보내드리고 조명등 너머로 아저씨에게 미소를 던져드릴게요. 아저씨는 단추구멍에 빨간 장미를 꽂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쉽게 다른 사람과 아저씨를 구별할 수 있죠. 만약 잘못하여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면 아주 난처할 거예요.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온 건 토요일 밤입니다. 기차에서 정찬을 먹었어요. 열차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는 분홍색 램프가 켜져 있고 흑인 웨이터가 시중을 들었어요. 저는 열차에 식당이 있다는 얘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쑥 그런 말을 했지요. 도대체 넌 어디서 자랐니? 하고 줄리아가 물었어요. 시골에서 하고 유순하게 줄리아에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넌 여행을 한 번도 못했니? 하고 그 애가 또 물었어요. 대학에 올 때 처음 기차를 타봤어. 그런데 거리가 겨우 160마일밖에 안 되어 식사를 하지 않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줄리아는 저에 관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의 이상한 태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지만 저는 놀라운 것을 보면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8년 동안 종그리어 고아원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뛰어들었으니 현기증이 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와 같이 그런 엄청난 실수는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과 함께 있어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진 않아요. 전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해서 혼났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그것을 통해서 바둑무늬의 무명옷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무명옷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써 족하니까요. 참, 꽃을 받은 얘기를 빼먹을 뻔했군요. 접이도련님이 우리 세 사람에게 각기 오랑캐꽃과 은방울꽃으로 된 큰 꽃다발을 주었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시죠? 저는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사님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서서히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11장이나 썼군요. 그래도 이것은 편지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제 그만 줄이겠어요. 항상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4월 10일 친애하는 부자씨, 보내주신 $50짜리 수표를 여기 돌려보내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만 이 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자들을 사는 것은 매달 송금되어 오는 용돈으로 충분해요. 저번에 모자 상점에 관해 분별 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저는 그저
이제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구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선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제루샤 에버트 올림. 4월 11일. 사랑하는 아저씨께 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붙이고 나자마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되찾으려 했으나 밉살스러운 우체부가 그것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밤이 꽤 깊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자지 않고 제가 얼마나 몹쓸 벌레 같은 존재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발이 1000개 달린 벌레 말이에요. 이것은 제게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욕이에요. 저는 줄리아와 셀리가 깨지 않도록 공부방 쪽 문을 아주 조용히 닫고 역사 공책을 찢은 종이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보내준 수표에 대한 저의 무례한 태도를 사과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아저씨가 친절한 마음으로 그 돈을 보내주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모자와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어른이라는 것도 알아요. 수표를 돌려보내는데 전 더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했어요. 그러나 여하간 그 돈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른 여자애들과는 달라요. 다른 여자애들은 사람들한테서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가족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아저씨가 저의 가족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해요.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저씨가 저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외톨이에요. 혼자서 등을 벽으로 돌리고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숨이 가빠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은 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해해 주시겠지요? 저는 필요 이상의 돈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그 돈을 갚으려면 쪼들리게 될 것이고 제가 바라는 대로 훌륭한 작가가 된다 해도 그렇게 엄청난 빚을 갚기는 힘에 겨울 테니까요. 저는 예쁜 모자랑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제 미래를 저당 잡혀서까지 가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아저씨,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혀 편지를 써서는 다시 되찾지 못하게끔 우체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분별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저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삶과 자유와 독립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지루한 방황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하여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2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그머니 나가서 이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저씨는 먼저 편지를 받은 뒤 곧이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아저씨가 저를 나쁘게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겠죠. 아저씨, 편히 주무세요. 저는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해요. 주디 올림. 5월 4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지난 토요일에는 운동회가 있었어요.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흰 린넬 운동복의 전교생이 행진을 벌였어요. 4학년생들은 청색과 금색으로 된 일본식 종이 우산을 들었고 3학년생들은 흰색과 노란색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2학년생은 진홍색 고무풍선을 들었지요. 고무풍선은 아주 매혹적이었는데 특히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 날아갈 때에는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1학년생들은 초록색 화장지로 만든 긴 리본을 단 모자를 썼어요. 또 시내에서 푸른색 제복 차림의 악단을 불러왔었어요. 그리고 서커스단에서 온 것 같은 15명의 광대들이 운동 경기 중간중간에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줄리아는 뚱뚱한 시골 사람으로 분장했는데 먼지가 묻지 않게 하기 위해 린넬로 만든 윗옷을 입고 부풀어 오른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줄리아의 아내는 키가 크고 마른 패치 모리어티로서 정말 이름은 패트리시아입니다.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리페트 원장님도 더 이상 잘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초록색 부인 모자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썼어요. 이들 부부가 경기장을 도는 동안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줄리아는 맡은 역을 썩 잘했어요. 저는 펜들리튼 집안 사람이 그렇게 희극적인 성품을 잘 연기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비 도련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 그분이 진짜 펜들리튼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제가 아저씨를 진짜 이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셀리와 저는 경기 출전 때문에 가장 행렬에는 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둘이 다 이겼어요. 적어도 몇 종목에서는 이겼어요. 우리는 넓이뛰기에선 패배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어요. 그러나 셀리는 장대 높이뛰기에서 7피트 3인치를 뛰어 우승했으며 저는 50야드 경주에서 8초를 해서 우승했어요. 골이 나기 직전에 가서는 숨이 가빴으나 우리 학급 전체가 고무풍선을 흔들며 소리 높여 응원해 주어 참 신났어요. 주디 에버트는 어떻지? 잘하지. 누가 잘하지? 주디 에버트. 아저씨, 그것은 정말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옷 갈아입는 천막으로 급히 뛰어갔더니 알콜로 닦아도 주고 레몬도 마시라고 입에 대어 주더군요. 우리는 제법 직업근성이 있죠. 학급을 위해 어떤 경기에 우승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장 점수를 많이 따는 학급이 그 해의 우승컵을 가져가게 되니까요. 금년에는 4학년이 7종목에 우승하여 우승컵을 차지했어요. 체육협회는 우승자 전원을 위해 체육관에서 만찬회를 베풀었어요. 음식은 부드러운 게튀김과 농구공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저는 어젯밤 제인 에어를 읽으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저씨, 60년 전 일을 기억하실 정도로 늙으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그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거만한 블랑시 부인이 시종에게 이 악당아 주둥아리를 닥쳐 어서 시킨 일이나 해 하고 말하는군요. 로체스터 씨는 하늘을 표현할 때 금속적 창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처럼 웃으며 침실 커튼에 불을 지르고 결혼 드레스를 찢고 물고 하는 미친 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철저한 멜로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지요. 처녀의 몸으로 더욱이 교회 안에서 자란 처녀가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브론테 자매에게는 저를 매혹시키는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들이 쓴 소설, 그들의 생애, 그들의 정신 모두가 그래요. 그들은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얻었을까요? 저는 어린 제인이 자선학교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을 읽을 때면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 밖에 나가 산책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녀가 느낀 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는 리페트 원장님을 통해서 브로클 허스트 씨도 잘 알 수 있었어요.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과 로드 자선학교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했고 새순물도 충분했으며
지하실에는 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우리만치 유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아주 단조롭고 심심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좋은 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규칙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던 1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 특별한 일을 겪었지요. 그것은 나무를 넣어둔 창고에 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자다 말고 고아원 건물에 불이 붙을 경우에 대비하여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우리는 다시 가서 자야 했어요. 누구나 다소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심정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이겠죠. 그러나 저는 리페트 원장님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 존 스미드 씨가 저를 대학에 보내줄 것이라고 일러줄 때까지는 그런 깜짝 놀랄 사건을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리페트 원장님은 그 소식을 워낙 조금씩 밝혀주어 저는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저씨,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필요한 자질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 볼 수 있게 되지요. 상상력이 사람을 상냥하고 동정적이며 이해력 있게 하지요. 상상력은 어려서 개발되어야 해요. 그러나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상상력이란 불필요한 것으로 조금만 나타나도 그것을 짓밟았어요. 그곳에서 장려하는 것은 오로지 의무감 뿐이었지요. 저는 의무라는 말의 뜻조차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무란 추악하고 진절이 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해요. 제가 고아원 원장이 되어 보여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건 제가 밤에 잠들기 전 즐겨하곤 하는 공상이랍니다. 저는 아주 세밀한 데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식사 문제, 의복 문제, 교육 문제, 오락 문제, 처벌 문제. 왜냐하면 영리한 고아들도 가끔씩은 잘못을 저지를 테니까요. 어쨌든 고아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른이 된 뒤에는 얼마나 많은 시련에 부딪히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회상해 볼 만한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아이들이 생긴다면 제가 어떠한 불행을 당하든 그들이 자랄 때까지 고생이란 것은 시키지 않을 거예요. 채플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이 편지를 나중에 마저 쓰겠습니다. 목요일, 오늘 오후 실험실에서 돌아와 보니 티 테이블 위에서 편도를 먹고 있는 다람쥐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게 되니 이런 손님들의 방문이 가끔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오늘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젯밤은 제가 상금으로 산 스티븐슨 전집을 읽으면서 조용히 멋지게 보냈으리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만약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아저씨는 여자대학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6명의 친구가 퍼지를 만들어 먹자고 몰려왔는데 한 애가 퍼지가 아직 굳기도 전에 우리의 가장 좋은 양탄자 한가운데 떨어뜨렸어요. 이 얼룩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최근엔 공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부 문제를 떠나서 인생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도 다소 기분 전환이 되겠죠. 아저씨와 저와의 토론은 늘 저 혼자 얘기하는 일방적인 토론인데 이것은 아저씨의 잘못이에요. 아무 때고 좋으실 때 회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흘에 걸쳐 시간 날 때 조금씩 쓴 것이에요. 이제 지루하시지요? 좋은 분이여 안녕. 주디 올림. 키다리 스미드 아저씨 귀하. 논증과 논제의 항목 분류법에 대한 학습을 끝마쳤으므로 서신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편지는
필요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반면 불필요한 군말은 전혀 없습니다. 1. 금주에 받은 필기시험 과목 A. 화학 B. 역사 2. 신기숙사 신축 중 A. 건축재료 스몰 A. 붉은 벽돌 스몰 B. 회색 석재 B. 수용 인원 스몰 A. 사감 1명 강사 5명 스몰 B. 여학생 200명 스몰 C. 관리인 1명 요리사 3명 웨이트레스 20명 하녀 20명 3. 오늘 밤 디저트 메뉴는 징케트였음 4. 세익스피어 희곡의 자료에 관한 특별 논문을 집필 중 5. 루 맥마흔이 오늘 오후 농구를 하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졌음 A. 어깨뼈 탈골 B. 무릎 타박상 6. 새모자 구입 A. 청색 벨벳 리본이 달렸음 B. 2개의 청색 깃이 꽂혔음 C. 3개의 빨간 방울솔이 달렸음 7. 지금 시각은 9시 반 8.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디 올림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아저씨는 절대 짐작 못하실 거예요. 맥브라이드네가 올여름에 에디론덱스 산맥에 있는 그들의 캠프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호수 위에 지은 무슨 클럽의 회원이래요. 클럽의 회원들은 각기 나무 사이 여기저기에 통나무로 만든 집을 갖고 있대요. 그들은 카누를 저어 호수를 돌아다니고 산길을 따라 멀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캠프장까지 걷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에서 댄스 파티도 한대요. 지미 맥브라이드가 이번 여름에 잠시 대학 친구를 그곳으로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댄스 상대의 남자는 충분하겠지요. 맥브라이드 부인은 무척 친절한 분이시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 집에 놀러 갔을 때부터 저를 보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오늘 편지는 너무 짧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짜 편지가 아니라 여름방학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었음을 우선 통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는 주디 올림 6월 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비서 되시는 분의 편지를 방금 받았습니다. 스미드 씨는 제가 맥브라이드 부인의 초청을 사양하고 작년 여름과 같이 록윌로우 농장에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더군요. 아저씨 어째서 그러시는 것이죠? 아저씨는 이 일에 관해 잘 이해하시지 못하나 보군요. 맥브라이드 부인은 제가 오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전혀 그 집에서 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돼요. 그 집에서는 하인을 많이 둘 수 없으므로 셀리와 저는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살림을 배울 좋은 기회예요. 모든 여자는 살림을 알아야 돼요. 저는 고아원 살림밖에 모르고 있어요. 캠프장에는 우리 또래 소녀가 없어서 맥브라이드 부인은 제가 셀리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세요. 셀리와 저는 함께 많은 책을 읽을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 학년에 배울 영어와 사회학에 관한 책들을 읽을 참이에요. 교수님은 우리가 그 책들을 여름방학 때 다 읽어두면 큰 도움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그것에 관해 토론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하게 되겠죠. 셀리 어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쾌하며 상냥하고 매력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여름을 리페트 원장님과 함께 보냈는지를 생각하시고 또한 그 차이를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집이 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마세요.
그들의 집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 늘어날 수 있답니다. 그들은 만약 식구가 많아지면 숲속 여기저기에 텐트를 치게 하여 사내 애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운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즐겁고 건강에 좋은 여름이 될 것입니다. 지미 맥브라이드는 말 타는 법, 카누 젓는 법, 사냥총 쏘는 법,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생활은 아직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한 즐거운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소녀는 인생에서 이런 즐거움을 한 번쯤 느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아저씨,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소원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지금 편지 쓰는 것은 미래의 대문호 제루샤 에버트가 아닙니다. 그저 주디라는 소녀입니다. 6월 9일 존 스미드 씨 귀하. 금월 7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비서를 통해 하신 지시 그대로 저는 금요일 날 출발해서 록 윌로우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겠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양 올림. 8월 3일 록 윌로우 농장에서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벌써 2달 가까이 편지를 드리지 않았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금년 여름에는 아저씨가 과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제가 맥브라이든의 캠프로의 초청을 포기한 것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물론 아저씨가 저의 보호자라는 사실과 모든 문제에 있어 아저씨의 의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게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아저씨와 제 입장이 반대였더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축하한다. 재미있게 지내다 오너라. 많은 사람과 사귀고 새로운 것을 배워라. 야외 생활을 하여 튼튼하고 건강해져라. 앞으로 또 1년간의 고된 공부를 위해서 푹 쉬어라. 그러나 아저씨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저씨는 비서를 통해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가라는 간단한 명령을 했을 뿐이에요. 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명령하는 그 비인간적인 태도입니다. 만약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제가 아저씨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저에 대해 느낀다면 비서를 지켜 인간미 없이 몇 자 타이프 치게 하지 않고 때때로 손수 쓰신 편지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만 했더라면 저는 아저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요. 저는 회답을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되고 길고도 자세한 그리고 상냥한 편지를 쓰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아저씨 측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저를 교육시킨다는 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것은 너무 힘든 계약입니다.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무척 고독합니다. 제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아저씨 외에는 없는데 아저씨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허구로 만든 상상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아저씨는 제가 상상하고 있는 아저씨와 닮은 곳이라곤 조금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병이 나서 입원했을 때 아저씨는 문병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심하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편지를 꺼내 되풀이하여 읽어봅니다. 처음 편지를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이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군요.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부당하고 전능하고 보이지 않는 신과 같은 사람에게 붙들려서 조종당한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노릇입니다.
제 가슴은 멍이 들어 아직도 아프지만 아저씨가 여전히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력 있게 대해주고 있다면 저는 그분이 원한다면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고 부당하고 보이지 않는 신이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용서한 것이며 다시 명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셀리네가 캠프에서 재미있게 지낸다는 편지들을 받을 땐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요. 저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고 있어요. 이미 4개의 단편을 끝내어 각각 다른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려는 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의 집필실은 접이도련님이 비오는 날 노는 방으로 쓰던 다락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곳은 지붕창이 2개가 있어 통풍이 잘 되어 서늘합니다. 그곳에 그늘을 던져주는 단풍나무에 빨간 다람쥐 가족이 구멍을 파고 살고 있어요. 며칠 안으로 농장의 여러 가지 소식을 모두 전하는 재미있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비가 한 줄기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저씨의 영원한 벗, 주디 올림.